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민 통합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오늘 조은주의 발제 중에서 논의됐듯이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헌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최소주의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추진하려다가 다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념적 편향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축소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그 87년 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 또는 임기 말에 되면 레임덕 대통령을 초래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또 외부로 표출된 것이 지난번 촛불혁명이라고 한다면 그 촛불혁명의 이 기본 정신은 결국은 다시는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분권과 협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논의가 집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안을 보면은 대통령은 안은 이번에 이 분권과 협치라고 하는 문제의식에는 역행하는 안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을 하면서 권한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국회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국가 원수의 지위를 없앴다. 또는 범주라들 정부가 제출하는데 의원 10명이 서명을 하도록 했다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배분과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분권을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 간의 행정권의 분권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논의가 집약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한 배분이 불분명함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혼란이 우려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문구를 제시하려면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국민들 여론조사 전화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 분권형 대통령의 의미랄지 또는 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와의 차이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공론으로 표출했을까라고 본다면 이 주장은 참으로 구차한 얘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대통령 권한과 총리 권한의 충돌 또는 갈등, 대립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2009년 자문위와 2014년 자문위원회 또 2017년 자문위원회를 가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4년 개헌 자문위원회 안에서 그런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거 이원정부제라고 하죠. 한문적으로는. 그 사이에서 우려되는 대통령과 총리 간의 권한 배분에 대해서 2014년도 자문위원회 안에서는 통일정책심의위원회랄지 또는 외교안보정책심의위원회, 국민통합심의위원회를 대통령을 통해서 행사하도록 하고 그 심의기구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총리가 부의장 또 관련 국무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직선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오히려 총리보다 권한을 적게 갖게 된다면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대통령 권한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더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에 차등을 둘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합의 가능한 대안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49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의견과 흥권적 대통령제, 흥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A와 B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폭넓은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B안을 상정을 하고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냐라면서 이 흥권형 대통령제 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 가능한 권력 구조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흥권형 제도가 A형, 즉 대통령 중심형 흥권형 대통령제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현행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분들과 흥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분들 간의 합의가 가능한 접점이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실행 가능한 개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개헌은 논의가 확산될수록 합의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념 논쟁을 가속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기본권,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권이랄지 또는 정부의 형태 문제, 그다음에 지방통권 정도로 공감대가 높은 아젠다에 대해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헌 시기에 대해서 너무 지방선거에 얽매이다 보면 국회 정파들 간의 대타협이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 의석 구도에서는 여야 간의 대타협을 통한 개헌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된다고 본다면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 대통령안이 오히려 정부의 개헌 정부도 불협착 상태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야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야 간의 현 구도하에서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시간 관계상 요약을 생략하고 이어서 지준선 교수님께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사회자님 저는 한 10분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도철 교수님의 경제저항 총론에 대한 강론의 선생입니다. 저는 이제 한 30년 정도 상법 중에 회사법을 강의해 왔기 때문에 경제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 교수님이 세계 각국의 헌법에 경제저항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해결해 주려고 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회주의고 국가주의고 공산주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아주 후진국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헌법 개정안을 보면은 지난번에 국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계속해서 국가 개입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파퓰리즘이 상당히 드러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경제 주체 간의 상생이라는 표현이 새로 삽입이 됐습니다. 왜 상생만 들어가야 됩니까? 양극화는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게 왜 상생만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요. 경제 주체 간이라는 게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소비자 이들의 다들 상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과연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까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하위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헌법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온갖 거 다 들어가야 돼. 양극화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56조에서 국민발안제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국민발안제는 이제 국회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도 일정한 숫자에 이르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국민발안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 온갖 법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도 1년에 몇천 건씩 법안이 심의도 안 되고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 법안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협력이익 배분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금 또 이번에 중기부에서 만들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노동자의 권리 강화, 노동이사제, 이거 온갖 것들이 다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통제를 할 건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고요. 126조에 보면은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립과 풍력 이용에 있어서 특허를 해야 한다라고. 특허. 산림자원은 대개 보면은 국유지 빼면 거의 다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 땅, 자기 산림 이렇게 이용하는데 특허를 해야 한다. 이거 사용 허가도 아니고 특허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128조에 가면은 토지 공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추미애 대표가 2017년 10월 9일 날 발언을 했습니다. 헨리 조지 얘기를 했습니다. 헨리 조지는 지금 살아있다면 중국식 방법을 지지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조지의 얘기는 토지는 개인의 노력으로 창조된 물건이 아닌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주 3번 59페이지 보면 성경에 따르면 말이죠. 토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땅과 극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 하느님이 준 것이지 무슨 토지만 꼭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 대표는 또 아마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땅의 사유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오늘날에도 타당하다라고 이거는 뭐 추 대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언론에 다 배포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냐? 중국은 국가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 소유를 소유권, 즉 토지 사용권은 개인에게 불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출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화를 하면 이것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2007년 물권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하고 똑같은 개념이 중국에도 이미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봐서 상당히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소유권을 다 주면서 말은 사용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중국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중국을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사용권을 주면서도 상속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경과 상해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거죠. 사용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 대표는 결국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세금 인상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강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 공개념 중에 2항에 보면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 원래는 이 법률에 따라라는 말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초안을 가지고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아주 문제라고 제기했는데 그 후에 살짝 또 여기 들어갔더라고요. 어느새 들어가가지고 지금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근데 법률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공공성, 합리적 사용,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 의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너무 막연하면 자의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을, 농촌의 공익적 기능, 농촌만 그럼
공익적이 있습니까? 공업은 공익적 기능이 없는가요? 서비스는 공익적 기능이 없습니까? 왜 농업만 공익적 기능이 있어야 하죠? 이것은 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농업은 물론 중요하죠. 우리 인류 역사와 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농업은 확대 재생산이 안 됩니다. 늘 그 모양이에요. 그냥 이용하고 먹고 끝나는 겁니다. 저장과 보존도 잘 안 돼요. 확대 재생산이 안 되는 게 철저하게 확대 재생산이 안 되는 게 농업입니다. 스페인이 지금 농업 식민지 개발해가지고 농업을 엄청나게 육성했지만 지금 스페인 삼류국가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을 해가지고는 국가의 성장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농촌 경남 거창 출신입니다만 완전히 산골 출신이지만 제가 농업을 뭐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국가의 비전을 본다면 과학기술과 기술집약 산업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아까 우리 신도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경제, 이거는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무려 국회의원 7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님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뭡니까? 이 국회 김용호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이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뿐만 아니라 오해 소지도 다분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98년에 보면 사회적 경제가 이게 바로 협동조합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5명이 모여가지고 청년총회를 거쳐가지고 한 3년간 임금 따먹고 그 다음에 그냥 폐업해버린 겁니다. 지금 경제 모델이, 사업 모델이 없어가지고 거의 폐업이 되는 단체가 25.5%입니다. 이런 좀비 기업들을 국가 세금으로 엄청나게 만들어서 3년 지나면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게 사회적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를 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만들고 국토부 기재부 내에 사회적 기업 진흥국을 만들고 뭐 공무원을 몇만 명을 또 투입을 해서 이거를 유지시키는 건 1년에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계속 좀비 기업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계속 임금을 국가에서 보조해주죠. 뭐든지 만들기만 하면 정부에서 정부 예산에서 다 조달해서 다 사주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몇 달을 해줘야 되고 이 기업들은 편안히 앉아서 임금을 이미 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의 생명은 뭡니까? 혁신과 경쟁 아닙니까? 여기는 경쟁도 없고 혁신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기업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육성해야겠다. 이거는 정치인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전혀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79명이나 그렇게 성명을 했다니까 그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권리라는 게 나왔어요. 소비자 권리. 이번에는 건전한 소비 계도 행위라는 걸 따졌습니다. 소비행위 계도를 빠지고 소비자 보호 운동을 소비자 운동으로 바로 직설적으로 소비자 운동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소비자 운동은 불매운동입니다. 현행법상의 불매운동을 하면 공갈죄, 강력죄, 형법, 업무방해죄로 해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제 불매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불매운동 늘어나면 이건 정말 기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주 10분에 달아놨습니다만 치킨값 같은 경우는 올려도 내려도 논란입니다. 통커 치킨을 올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렸더니 또 왜 내렸냐고 또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소비자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소비자 보호운동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갈등만 부추기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혁신이 나와 있는데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문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삶의 질과 향상과 관계없는 과학기술, 수학과 물리학은 다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왜 이런 쓸데없는 표현이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연구 심사할 때 이게 과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가 있는 기초학문인가 이렇게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수학과 물리학은 앞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에서. 감사합니다. 최준 교수는 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작성해 주셨는데 시간 제약 관계로 좀 많이 축약을 해서 이제 토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에서 이제 마지막에 박인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9시 시간 지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불러와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걸로 보여서 좀 빨리 마치는 걸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사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지만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로서 외국 시민단체적인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논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외국 시민단체 또는 세력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헌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지난 3월 26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우리 헌법에 따라 발의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계속 헌법 개정 특위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개헌안을 마련하고 여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그 헌법 개정 특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 또 불쑥 대통령이 개헌안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또 더 웃기는 것은 제안이 되면 또 스톱이 되어야 될 텐데 또 국회는 여당인 민주당조차도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국회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자체도 엄청난, 스스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이 국회 계류 중인데도 그 처리는 안 하고 또 따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정말 자의적인 민주주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또 따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반대한 논리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친 심의를 거친 것도 사실은 형식적인 법치주의죠. 이 사람들이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냥 심의도 안 하고 방망이만 두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법치주의도 사실은 저희들이 오히려 그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절차를, 앞으로의 절차를 보면은 5월 24일까지 이제 약 한 달 남았어요. 5월 24일까지 어떤 형태로든 국회 본회의 의결을 3분의 2 이상,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인원이 196명, 아니 116명인데 현재 재적 의원 수가 300명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293명이 됐죠. 그러면 발제자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부결될 게 뻔하다. 저는 그렇게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2016년 연말 그때쯤 대통령 탄핵 당시를 돌이켜보면 이번 개헌조차도 신임 투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벌써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50% 이상이 대통령 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 그때 탄핵 사태와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렇게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아마 116명 자유한국당 의석 중에서 12여 명만 저렇게 돌아서면 또 탄핵 사태하고 똑같은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절대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촛불 민심을 혁명이라고 해서 헌법적으로 구현을 했다고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사실은 41%의 득표율로 취임하면서 자기는 촛불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대표 대리인으로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헌안을 내놓는 입장문을 보니까 또 촛불광장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그 탄핵 당시 그 태극기를 대표로 하는 외국 시민단체의 집회도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촛불 민심 못지않게 태극기로 대변되는 애국 진영의 민심도 제가 판단으로는 촛불 민심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근데 전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촛불 민심만을 헌법으로 구현하겠다는 것도 반쪽 대통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지 않나. 다시 말해서 개헌을 통해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통합을 저해한다는 자체 모순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 임기제를 8년으로 연장할 때 연임을 할 때는 결국 포퓰리즘과 결합하면 그 유혹을 끊지 힘들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연임 규정을 둔나라 치고 연입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렇다면 8년은 거의 우리가 87년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단임제를 도입한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또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데 87년 체제를 극복할 게 무엇인지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딴 것보다 결국 국회 의결 과정이나 국민투표 과정에서 다분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이 위험성, 지금 거의 70% 이상 육박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 또 자유한국당의 거의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닥을 헤매는 이 여론 지지도를 믿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 20%대에 머물고 있는 이 지지도 하에서 개헌 자체가 신임 투표적인 경향으로 흐를 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5월달, 6월달 되면은 북핵 위기가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회담과 겹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창 고조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개헌 문제를 신임과 연결시켜서 던질 때 과연 반대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그 시점에 더구나 자치단체 선거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때 개헌을 분리해서 개헌은 반대하고 딴 거는 지지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낙관할 수 없다고. 참고로 프랑스에서도 69년도 드골이 개헌과 관련한 신임 투표를 붙여서 드골이 사실 그 당시 장기 집권에 했죠. 그때 드골이 신임 투표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올연히 정결을 했습니다만 거꾸로 이번에 개헌안을 국회 통과나 국민투표를 붙일 때 차라리 문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야당에서 오히려 걸어서 똘똘 뭉쳐서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국민투표 부결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라도 그만두게 하는 딜을 차라리 자유한국당에서 걸어버리면은 우리 자유애국 시민 진영에서도 더 용기 백배해서 싸울 수 있지 않나. 저는 역으로 그렇게라도 발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제자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48년도 재헌헌법 이후에 약 40년도 안 되는 동안 헌법이 9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에 개정된 전문에 보면 구마 민주항쟁이나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을 개선한다고 국가 이념으로 채택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87년 체제를 채택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또 자체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근본적으로 개헌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또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대신 보는 걸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 대통령 임기 문제입니다.
이번 개헌안을 보니까 다른 발제하신 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아마 이게 의식되었는지 모르지만 구칙 제3조에서 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이라고 개정 헌법안에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있는 대통령 임기라면 필요 없는 규정이죠. 5년 임기가 보장되었다면 자기 자신의 임기를 22년 5월 9일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현행 헌법에 의하더라도 임기 연장에 관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넣은 것은 아마 문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선거는 탄핵 심판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리 상태였습니다. 일종의 보궐선거 형태로 치러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로 보아야 된다는 견해도 시민사회에서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보궐선거니까 물론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5년으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갑니다만 아마 그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두 측에다가 아예 꼼짝을 못하게 내 임기는 5년이다 라고 적은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대통령제에 대한 실험, 특히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권한을 아까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원수 지위를 포기한다면 저는 중요한 헌법기관은 행정부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법관, 감사위원, 헌법재판소 같은 중요 헌법기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완전히 내려놓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면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하면 안 되죠. 국가원수가 아니라고 자임을 했다면 임명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따로 임명하도록 하되 특히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전적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히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나 감사원 같은 중요기관은 합의제 국가기관입니다. 독임제가 아니죠. 합의제 국가 형태니까 우리가 그 기관 내부를 믿고 자체 호선으로 자기들 기관장을,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뽑고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뽑고 합의제 정신을 살리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 관한 개혁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거의 없습니다. 85%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오죽하면 국회 해산 운동까지 일어나는데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가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다면 자유민주 진영의 입장, 특히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과감하게 작은 정부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작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한 200명 정도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게 아닌가. 정수 축소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최소한 3선 이상, 4선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임기제 제한을 국회에도 두어서 물갈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서는, 특히 야당이 제안할 수 있는 헌법으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는 폐지하거나 명예직화하는 문제, 나아가서 선출직 전체는 선언적으로라도 명예직을 해서 해마다 정치를 통해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를 하겠습니다. 독일과 같은 헌법 수호청은 우리도 오히려 헌법 수호청을 두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수 있는 기관을 이 기회에 국민을 위한 헌법 가안에는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는 헌법 수호청을 만들고 경제조항에 대한 대안으로는 신 교수님 발제한 것처럼 경제조항 자체는 아예 없애버리는, 독일은 헌법이 우리보다 훨씬 길지만은 경제조항이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조항만 있고, 미국도 경제조항 자체 없지요. 경제조항은 아예 없애버리고 법률에 맡기는,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내려놓는 그 세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저는 개헌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구체적인 거부 방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만 믿기는 힘드니까 우리 국회 의결 당시에는 지난번 탄핵 사태에 본 것처럼 자유민주 진영의 시민들이 퍼포먼스라도 좋습니다.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최소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각자 집 앞을 지키면서 국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퍼포먼스라도 한번 걸려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저는 시민단체 우리 애국 시민 진영의 그동안 답답하고 막힌 속을 대변해서 학자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려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좀 과격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한 대표가 없지 않습니까?